지나간 과거로 자기를 학대하는 자나 미래를 걱정하는 자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행했던 과거들과 얼마나 빠르게 화해를 하는 데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칠 뻔했던 최악의 인간이 내 딸의 인생을 망칠 뻔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도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딸을 보낸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마치 갓난아기였던 딸이 첫 걸음마를 뗄 때처럼 설레이는 기분으로 밀어주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설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장 잊고 싶었던 과거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 아니, 사도, 설마 아니죠? 혹시 예전에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 싸늘한 시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힘든 이유가 그것일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상처는 불쑥불쑥 꺼내지는 법이니까요. 학창 시절 내 인생을 망친 주범이었던 사람이 사돈이랍시고 상견례장에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전 과연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선택한 것이 진정한 복수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다 얘기도 하고 혹시 또 모르잖아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 정도로 끝을 내면 안 된다. 더 본때로 보여줘야 한다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머리를 한번 모아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제 기가 막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 모든 얘기를 시작하려면 저희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꼭 전학을 가야 돼? 난 친한 친구도 하나 없단 말이야. 진짜 싫다고. 예, 너 무슨 학교를 친구 사귀려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말도 안 되는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학교 가.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집이야. 고등학교 시절 전 아버지의 고향으로 급하게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껏 중학교 3년 내내 친구들하고 친해져 놨더니 이제 와서 전학이라뇨. 그 나이 땐 그렇잖아요. 친구가 가장 중요할 나이요. 친구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갑작스러운 전학이 저한테도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학을 가고 나니까 친구 사귀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미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친해질 대로 다 친해져 있는 사이였고 전 그야말로 외지인이었으니까요. 전학을 왔다고 하니까 짧게 관심을 가져주긴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죠. 교과서도 없는데 옆에 앉은 친구한테 어떻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지. 당장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지. 그렇다고 전학 온 첫날부터 혼자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쟨 친구도 없는 앤가 보다 하고 비웃을 것 같은데 하고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었죠. 그때 말을 걸어준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구세주 같았겠어요. 너 이름이 은이라고 했지? 만나서 반갑다. 나 은영이야. 나도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여기로 전학 왔거든. 그때 같이 밥 먹을 친구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너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한 친구 있어? 없으면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진짜 구세주였죠. 한 줄기 빛이었고요. 그 순간만큼은요. 제 이름이 은이거든요. 은이, 은영, 어쩌면 이렇게 이름도 비슷한 친구가 다 있을까. 이렇게 친해지라고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이 아닐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은영인 초등학교 때 이곳으로 전학 와서 이미 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한 친구들이 많은 수준이 아니었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알겠더라고요. 그 좁아 터진 동네에서 은영이는 거의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은영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불량한 애들이었고 그 사이에서 은영인 자기 친구들을 괜히 말리면서 가장 나쁜 짓을 일삼는 애였습니다. 그 무리에 있는 애들은 같은 지역에서 중학교부터 나와서 서로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였고요.
먼저 말을 걸어준 것이 고맙긴 했지만 제 성격상 크게 나대지도 않았고 그런 애들이랑 대놓고 어울려 다닐 정도의 깜냥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친해지려면 친해질수록 멀리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나름 사춘기 시절의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있기에 그래도 외롭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가까이 지내기엔 하는 행동들이 너무 불량한 느낌이고요. 이거 봐. 화장품 엄청 좋아 보이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나 이거 가게에서 슬쩍 한 거잖아. 거기 가게 사장님이 할머니라서 한두 개씩 슬쩍 하는 건 전혀 모르더라고. 너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은영이는 소위 말해서 모두와 잘 지내는 쾌활한 학생과 불량 학생 가운데 그 어딘가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도 아마 다른 애들과 달리 무슨 얘기를 해도 크게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고분고분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거겠죠. 나름대로 비밀 얘기를 한답시고 자꾸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저한테만 몰래 고백하는데 이걸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걸 제대로 꼬집어줘야 하나? 누구한테 얘기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훔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난 그냥 다음에 돈 주고 살게. 뭐? 너 지금 말하는 게 좀 그렇다? 내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야, 대답해봐. 내가 도둑이야? 그냥 이거 조그마한 거, 이거 하나 슬쩍 했다고. 야, 더러워서 가서 돈 낼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싹 바꾸고 정색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더 쉽게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그냥 혹시 나중에 들켜서 너 무슨 소리라도 들을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헤 웃으면서 너밖에 없다고 팔짱을 껴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깝게는 지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미 그 생각을 할 땐 너무 늦어버렸어요.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 은영이 친구, 말이 좋아 친구지 은영이 쫄다고 정도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뒤늦게 다른 무리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먼저 말을 걸었다가도 대놓고 저를 피해버리는 게 티가 날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 무리 애들이랑 엮여봤자 좋을 거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은영이라는 친구가 얼굴은 꽤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옆 학교 누구 오빠랑 사귄다, 또 몇 주 후에는 누구 오빠랑 사귄다. 남자친구도 금방금방 바뀌고, 대체 고등학교 신분에 남자친구란 것도 그렇고, 대학생 오빠들은 어떻게 만나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학교가 끝나면 그런 오빠들을 만나고 놀러 다닌다는 핑계로 학생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은희야, 우리 친구 맞지? 근데 넌 맨날 우리 놀 때 빠지는 것 같아서 나 서운하려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시험 끝나면 우리랑 같이 놀자. 너 맨날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안 나온 거잖아.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럼 놀러 가도 괜찮지? 너 부모님도 그때 출장 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집에 늦게 들어가도 괜찮겠네. 시험이 끝난 저에게 은영이는 같이 놀러 가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 내키진 않았지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거절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감당해야 될지 그 후 폭풍이 두려워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더 도망갈 핑계가 없기도 했고요. 학교 끝나고 저 빼고 애들이 다 화장을 시작하고 챙겨온 짧은 치마를 갈아입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할 줄도 모르고 그냥 목 폴라에 청바지를 입고 쫄래쫄래 애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야, 얘 때문에 우리 걸리겠어. 아, 그러니까 옷도 죄다 이렇게 촌스러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너 때문에 술 안 뚫리면 어떡할 거야. 야, 넌 그냥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이고 있어. 전 대마스크까지 씌우고 대체 뭘 하나 했는데 자연스럽게 숫자를 맞춰서 나온 대학생 오빠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영이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미성년자를 만난다는데 그 남자친구며 친구들이 정상인 사람들이겠어요. 저한테도 뭐 짝수 맞춰야 한다고 은영이 남자친구 친구라는 사람이 괜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술을 마셔본 적이 있냐고 찝쩍대는데
불편해서 어깨에 있는 손을 계속 내렸었어요. 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걔는 남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어서 그런다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전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 신분에 술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고 억지로 질질 끌려 노래방에 오게 됐습니다. 은영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은영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더라고요. 불편해서 옆으로 계속 피하는데도 넌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태 왜 한 번도 안 따라 나왔었냐? 집은 어디 사냐? 끝나고 오빠가 데려다 줄까? 은영이 남자친구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괜히 이러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그때 누가 제 멱살을 확 잡아 끌더라고요. 야, 너 지금 우리 오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얘가 오빠한테 먼저 꼬리쳤지? 너 장난하냐? 얌전한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만 내 남자친구 뺏고 싶어서 나 화장실 간 동안 내 남자친구한테 수작 부리고 있었어? 진짜 웃기는 기집애네 이거. 절 화장실로 질질 끌고 간 은영이는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제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어요. 살면서 누구한테 뺨을 맞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저 오빠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건 거다. 내가 왜 네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치냐.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봐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애 귀에 뭐가 들리겠어요. 또 얼굴을 치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걸 보고 저도 필사적으로 몸을 부딪히고 은영이를 뒤로 밀어서 그 화장실을 빠져나와 무작정 달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출장을 떠난 상황이었고 내일 학교 가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하나 정말이지 학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가 됐든 학교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역꾸역 학교를 갔더니 그때부터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따돌리며.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처음엔 그냥 고립됐어요. 늘 인사를 하던 애들이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고 차라리 그럴 때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되지 않냐고요? 다들 은영이 성격 아는데 누구 하나 선뜻 제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괜히 밉보여서 그 따돌림이 자기한테까지 옮을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죠. 그래, 차라리 원래부터 이랬으니까, 나 원래부터 친구가 없었던 거였으니까, 굳이 그렇게 나서서 꾸역꾸역 친구를 사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투명 인간 같은 생활에 적응을 할 때쯤 진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책상에 낙서를 해두고 교과서를 망가뜨리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일부러 말을 걸고 가는 길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제가 가려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 있는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겨우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양호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나서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요. 너한테 어울리게 굴어주는 거야. 네가 먼저 남의 남자친구한테 꼬리치면서 쓰레기처럼 굴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 상대할 때 쓰레기 대하듯이 대하려고. 남자친구는 어쩌면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냥 괴롭힐 대상 하나가 필요했던 걸지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괴롭힘이 더 심해지고 나아진 것 없이 그냥 부모님 마음만 심란히 할까봐 걱정이 됐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이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내 선에서 그냥 잘 참고 정리하면 된다.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제 괴롭힘이 끝난 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은영이가 학교에서 사라지게 됐거든요. 결국 그 사라지는 과정에서 저한테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말입니다. 어제 교무실에 놔뒀던 학생 회비가 통째로 사라졌어. 어제 우리 반이 청소당번이었지? 제일 늦게 간 거 알고 있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범인에 대해서 눈치를 챈 상황인데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려고 묻는 거야. 지금부터 나눠주는 쪽지에 내가 범인이다. 아니면 내가 범인을 봤다 하는 사람은 조용히 적어. 알겠어? 학교에서 교무실에 놓아둔 학생 회비가 통째로 사라져서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한 학년의 학생 회비 전체를 다 걷어둔 돈이었기에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 돈이 없어진 날에 돌아가면서 청소 당번을 했었던 저희 학교에서 저희 반이 그 당번이었고, 화가 난 담임 선생님이 쪽지를 돌리면서 범인이거나 범인을 본 사람은 자백을 해라 으름장을 놓으셨죠. 전 당연히 누가 범인일 줄도 몰랐고 제가 한 짓도 아니었으니까 비어있는 쪽지를 냈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범인이 우리 반에 있었고 제가 아닌 누군가는 그 범인을 봤었던 모양입니다. 쉬는 시간에 갑자기 반장이 손에 이끌려서 교실에 나갔던 은영이는 돌아오자마자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또 왜 저러나 했는데 갑자기 제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쥐더라고요. 야, 네가 고자질했지? 어제 무슨 쥐새끼 같은 게 쳐다보는 것 같다 하긴 했었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거 보고 선생님한테 이를 사람은 너밖에 없거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까 쪽지 얘기하는 거야? 난 빈 쪽지로 냈었어.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역부족이었죠. 반에서 용기 있게 은영이를 말리려고 드는 애들도 없었고요. 네가 나 본 거 아니냐? 네가 일러 바쳤냐? 제 멱살을 쥐고 흔들고 그때부터 은영인 무차별적으로 저한테 손을 올렸고 용기 있는 누군가가 뒷문으로 몰래 나가 선생님을 빠르게 불러준 덕분에 겨우 살았네요. 결국 그때 일 때문에 은영이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되고 그 무리에 있던 친구들도 은영이라는 주축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뒤로는 학교 내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뭐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전 뭐 말로 할 수도 없었죠. 그때 그 일로 부모님이 결국에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지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셨으니까요. 저야말로 부모님에게 나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 같네요. 학창 시절에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남들 다 즐거웠던 학창 시절이 저한테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키우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억울할 정도로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던 그때 그 순간이 말입니다. 그래도 또 용케 대학은 가고 취업은 하고 결혼은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과거에 나 이런 괴롭힘을 당했었고 이런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딸아이를 낳고 나서 딸의 학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제 과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 초아 학교 좀 대신 가주면 안 돼? 이번 주에 학부모 상담이 있다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꼭 가봐야 한다잖아. 난 도저히 못 가겠어서 그래. 아니, 학부모 상담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가라고? 다른 부모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초아 엄마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일이야 충분히 뺄 수 있잖아.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건데? 딸이 자라고 학교에서 남들 다 하는 학부모 회의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뜻 제가 가겠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한테 학교는 그냥 다시 가고 싶지조차 않은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애를 낳고 키우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의 소식을 완전히 듣지 않으려고 다 차단해버리고 몇십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젠 다 잊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실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만 하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당연히 학부모 회의는 엄마가 가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나한테 대신 가달라고 하냐.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하면 안 되겠냐고요. 식은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처음엔 제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던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죠. 아니, 그런 인간이 있으면 다시는 학교를 못 나오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 제대로 벌도 못 받고, 그럼 그대로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인간 때문에 당신만 이게 뭐야? 답답하죠.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전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딸의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처럼 뭔가 부모님이 참석해야 할 일이 있으면 회사 일도 빼고 저 대신 남편이 다 갔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딸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우리 아빠는 다른 집 아빠들에 비해서 나한테 관심이 참 많은가 보다. 저희 딸도 참 무던하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의 기억이 저에게 남긴 트라우마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그 문제로 몇 번이나 딸과 싸웠던 적도 있었죠. 제 입장에선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 생겼었던 거니까 혹시라도 딸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까봐 사전에 차단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거고, 딸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무슨 이런 문제까지 사사건건 신경을 쓰나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딸애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엄마들은 대번에 알잖아요.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니까 친구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있죠. 그 나이 때 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자라는 게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라도 했을까봐 걱정이 앞섰던 것이 너무 과한 반응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직도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뭐? 학교에서 누구랑 싸워? 너 효민이랑 싸운 거 아니야? 엄마가 안 그래도 너한테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너 효민이랑 거리 좀 두고 지내는 게 좋겠어. 엄마가 봤을 때 그 친구 복장도 그렇고 너랑 얘기할 때 태도도 그렇고 너무 불량한 게 그렇게 좋은 친구 아닌 것 같아. 그 친구 부모님은 뭐 하신다니? 너 물어본 적 있어? 아무리 봐도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제발 사람 좀 가려서 사귀고, 어? 제 말에 황당해하던 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가뜩이나 친구랑 싸우고 온 것도 화가 났을 텐데 옆에서 엄만 뜬금없이 다른 친구 얘기를 얘기하면서 거의 품평에 가까운 수준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 딸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 효민이랑 싸운 게 아니고 다영이랑 싸운 거거든? 그리고 엄마가 친구 사귀는 것까지 골라줄 정도로 나 그렇게 멍청한 애 아니야. 내 친구는 내가 고르는 거지 엄마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 가지고 가정교육이 뭐 어떻다느니 부모님이 뭐 어떻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엄마답지 않고 되게 이상해 보여. 그거 알아?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딸의 화난 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날 그 가기 싫어하던 학교를 불이 나게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었다니까요. 선생님께선 제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을 시켜주셨지만 전 그 뒤로 한동안 딸의 학교 생활을 불안해하면서 주의 깊게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과 면담까지 한 것을 알게 된 제 딸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건 덤이고요. 이럴 거면 불안해서 학교는 어떻게 보내냐. 내가 애도 아니고 평생 옆에 그렇게 아기처럼 끼고 살 거냐. 딸한테도 혼나고 당신이 딸을 안 믿으면 누가 딸을 믿어주냐고 남편한테도 혼나고요. 엄마가 왜 너를 그렇게 단돌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딸이 그 이유를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괜히 딸 말처럼 내가 얘 인생을 막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속상하기만 했었죠. 다행히도 제 딸은 걱정과 달리 아주 잘 자라줬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었고요. 종종 친구들과 싸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긴 했지만 그건 뭐 그 나이 때 애들이라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놀라긴 했지만 저희 딸 성격이 워낙 왈가닥이라서 한두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냥 너는 왜 그렇게 애들이랑 자주 싸우고 다니냐.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해라. 그냥 타박만 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랬던 딸이 어느덧 훌쩍 커서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인사를 시킨다며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했을 땐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엄마 눈엔 아직도 뒤돌아서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투닥거리고 싸우는 아기 같은 모습뿐이었는데 정말 언제 이렇게 다 커버렸구나 싶어서요. 저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초아 씨랑 같이 서 계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초아 씨가 외동이라고 했는데 언니가 한 분 더 계시는 줄 알고요. 남편은 예비사위가 그런 소리를 하면서 꾸벅 인사를 하자 자네는 무슨 그런 실없는 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냐고 하하 웃고 나름대로 인사를 온다고 얼어있고 긴장했던 저도 예비사위의 농담 한마디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어져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딸이 어련히 좋은 사람을 잘 골랐을까 생각했었지만 예비사위는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딱 봐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 자수성가형 인간에 딸치고는 무뚝뚝한 딸이 요즘에 부쩍 살가워진 이유도 장난기 많은 예비사위 만나면서인 것 같아서 엄마로선 참 뿌듯하고 보기가 좋은 거 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사가 오가고 자연스럽게 사돈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돈댁은 뭐 하시냐, 바깥 사돈은 사업을 하시고 안 사돈은 살림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애들 교육에 더 신경을 썼을 테니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길러내셨구나 싶었죠. 안 사돈의 나이가 저랑 똑같아서 더욱 관심이 가기도 했고요.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비사위는 제가 관심을 갖는 걸 보고 더 공감대를 찾고 싶었는지 대뜸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고향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는 걸요. 태어난 곳은 파주인데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녀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땡땡으로 이사와서 계속 살았다 얘기를 하니까 사위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도 땡땡에서 학교를 나왔답니다. 워낙 작은 지역이고 동네가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학교도 몇 없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저를 아는 사람일까 봐요. 두 분 나이도 같고 정말 학창 시절에 학교를 같이 다녔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그 지역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참 신기하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사위에게 안사돈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하니까 장명화라고 하더라고요. 장씨인 건 맞지만 이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학교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건가 하고 떠올려 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며 가며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워낙 학교 생활을 조용히 해서 이름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었죠. 그래도 이렇게 공통점을 하나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위는 엄청 반가웠었나 봐요. 자기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래도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얼굴 뵙고 아는 사람이면 그때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괜히 미리 가서 얘기 전달하고 하지는 말아라 하고 대충 얼버무렸죠. 당신 예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랬던 거지? 설마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다행인데 아까 그 고양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당신 불편했을까 봐 그래. 예비 사위가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걱정스러웠는지 저한테 바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표정이 안 좋았던 고양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혹시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냐? 당신 괴롭히던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 말대로 괜히 고향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피해의식의 표정 관리가 좀 안 됐었던 것 같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얘기는 했지만 저 그날 몇십 년 만에 여고생 시절에 꿈을 꿀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요. 아직도 이런 사소한 일 하나에 이렇게 꿈에서까지 옛날 일을 생생하게 떠올릴 정도로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하나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요. 개구리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정작 기억도 못하고 지금 두 다리 뻗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돌 맞은 사람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꼴이 너무 우습지 않나. 꿈에서도 놀라 땀범벅이 되어 숨을 몰아쉬는 절 보면서 아직도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꿈을 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은 꿈속에서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던 거죠.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겠어요. 딸의 상견례 자리라는 누구보다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하는
그 길에서 제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는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을요. 두 사람의 결혼 얘기가 가까워지면서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됐습니다. 솔직히 상견례 전날까지 학교에서 오며 가며 저를 봤었던 아는 사람일까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렸다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정도는 뻔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이 엄마라고 앉아있는 게 딸한테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앉아있는 안사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건 몇십 년이 지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 학창 시절을 망친 주범, 내 트라우마의 근원지인 은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도 다른 저 사람이 은영이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가서 앉아 인사를 했는데 안사돈 역시 제 얼굴을 슬쩍 보자마자 깜짝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 반응에서 더더욱 은영이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야 평범하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애들끼리 결혼에 대한 얘기가 된 상태고 부모님들끼린 형식적으로 뭐 이건 어쩌네 저건 어쩌네 말만 맞추는 자리인데 그 말 맞추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온 신경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은영이에게 가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보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냥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 목소리도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름도 다르고 설마 했었는데 보고 확신했죠. 아, 너도 나를 알아봤구나 하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딸이 저를 툭툭 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괜찮냐고요. 지금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의 상견례 자리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선 절대 티를 내지 말자 하고 아무래도 방금 먹은 음식이 살짝 체했나 보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안사돈께서 속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에요. 혹시 모르니 저도 같이 갔다 와 볼게요. 친절한 척 연기를 하면서 저를 뒤따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사돈끼리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결혼도 하기 전부터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겠죠. 저를 뒤따라온 은영인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여고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항상 은영이와 그 친구들 무리가 저를 가둬놓고 괴롭혔던 공간이 바로 이 화장실이었으니까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누군가 제 멱살을 잡아다 그 시절 그 순간으로 데려다 놓은 것 같은 기분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까지 잠근 은영이가 활짝 웃으면서 팔을 벌리대요. 어머, 야, 난 너 못 알아볼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은희가 진짜 내 절친이긴 했나 보다. 어떻게 날 한눈에 알아봐? 너 진짜 웃긴다. 그때 그랬던 게 많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그래도 살만한가 보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한 거 보니까. 그때 아주 끝장을 내놨어야 했는데. 너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짜 나한테 맞아 죽을 뻔한 거 기억나? 그때 너 벌벌 떨면서 거의 오줌 쌀 기세로 바닥 기어다녔었는데. 이게 아주 눈을 똑바로 쳐다보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친절한 모습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불량하고 껄렁껄렁한 예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이야말로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얼굴 흉내를 여태 어떻게 내고 살았던 건지. 이제 저도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쳐다봤죠. 여기서 네가 날 뭐 어쩔 수 있는데 하고요. 예전처럼 절 치기를 할 거예요. 괴롭히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이 상견례 자리에서요. 제가 되려 당당하게 나오자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너 옛날 모습 기억해 하고 꾸짖는 것처럼 말이죠. 은희야, 너 같은 게 상견례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해? 너 입 조심해.
내 가족들한테 입 하나 뻥끗하지 마. 알겠어? 너 같은 년한테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내니까 너도 네 딸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 원치 않을 거 아니야. 나야 뭐 괜찮지. 우리 은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실컷 괴롭혔는데 언제 다 커서 딸까지 낳아가지고 이제 딸 괴롭히라고 딸 보내준다는데 근데 너도 그건 싫을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나이도 먹고 철도 들었는데 피차 서로 꼴 보기 싫은 짓 하지 말자고. 동의하지? 아유, 내가 너 뭐 어떻게 하니? 아직도 벌벌 떠네 떨어. 그리고선 자기 먼저 나갈 테니 천천히 따라오라고 하고 은영이는 화장실을 먼저 떴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먹을 꽉 쥐고 파들파들 떨었죠.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몇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해지고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말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난 사악한 사람인 건가? 정말 은영이의 말대로 내가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우리 딸을 그 집에 보냈다가 우리 딸이 나처럼 괴롭힘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한테 참을 수 없이 실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만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건드려도 내 자식 건드리면 눈 뒤집히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자식을 낳은 이유가 마치 자기한테 괴롭힐 사람을 상납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는 그 태도에서 저도 뭔가 마음속에 있었던 고리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 방에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길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여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사돈께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이 결혼 더 유지하고 끌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안사돈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하셨고요. 동의는 누가 동의를 했다고 그래, 은영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애들 결혼 나 때문에 파혼시키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파혼시키는 거지.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덜 억울하지 않겠어? 내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생각했거든. 난 어렸을 때 너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지만 최소한 내 가족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처럼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너도 네 가족 소중할 거 아니야. 나도 이제부터 소중한 내 가족 지켜보려고. 그 사이에 니네 가족들이 다치든 말든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쓸 거야. 넌 그런 거 다 신경 써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혔니?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은영이는 또 무슨 말이냐고 당황한 눈치였죠. 제 얘기를 알고 있는 남편만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사돈이 당신이 얘기했던 그 은영이라는 사람이냐고요. 그쪽 가족들은 은영이가 개명을 하고 결혼을 한 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바깥 사돈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은영이는 또 대체 누구냐, 사돈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은영이 혼자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제 팔을 꽉 붙잡더라고요. 제가 그 팔을 확 뿌리치고 다시 얘기를 시작했죠. 어머, 모르셨나 봐요. 여기 우리 안사돈 원래 이름이 은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무슨 안 좋은 소문 돌까봐 이름을 바꾼 모양인데, 은영아, 백날 첫날 이름 바꾼다고 해서 네가 옛날에 한 짓이 완전히 세탁되는 건 아니잖아. 설마 이름 바꾸면 옛날 일도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여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한테 죽도록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잖아. 좋아야, 엄마가 너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부모 회의 한 번도 못 갔던 이유 바로 네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야. 여기 뻔뻔하게 앉아있는 은영이가 학교폭력 가해자였거든. 은영이의 가족들 역시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충격적으로 물들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은영이의 팔을 붙잡고 엄마가 대답 좀 해보라고 진짜냐고 다그쳐 묻기 시작했고, 이미 바깥 사도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은영이는 파혼을 해서라도 모든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싶었겠죠. 예전처럼 협박을 하면 제가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망연자실한 은영이가 상견례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은영아, 옛날처럼 화장실에서 나 때리고 협박하면 내가 입 꾹 다물고 있을 줄 알았나 봐.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우리 옛날 그 시절 아니라고. 나도 많이 컸거든. 그리고 나서 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은영이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저를 말렸지만 뺨을 쥐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은영이에게 그랬죠. 아, 이건 고등학교 시절에 나도 맞았던 게 있어서 다 돌려주고 싶은데 나도 철이 들었으니까 상징적으로 이거 한 대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돈댁에선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알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그 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은영이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어렸을 적 철없던 시절에 했던 행동이다.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가족들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말아달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희열감이 느껴지던지요. 항상 애들 위에 왕처럼 군림했던 애가 이제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한테 지나간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꼴이었으니까요. 나는 너 때문에 가족도 못 만들고 살 뻔했는데 꼴의 가족은 지키고 싶은 거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웃기지도 않대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남편은 하나도 모르지? 너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은 용케도 잘했네. 애 학창 시절에 애들 때리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학교에서 학생비 훔쳐서 강제 전학 당한 건 알고 계세요? 그때 그렇게 전학 가버리는 바람에 저도 괴롭힘 안 당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름 바꾼 것도 모르신 거 보니까 그것도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죄송한데요. 은영이요. 은영이 같이 갱생도 못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희 딸이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확히 해둘 건 정확히 해두자고요. 은영아, 이 결혼 네가 파토 내는 거 아니고 내가 파토 내는 거야. 알겠니? 절규에 가까운 제 얘기를 듣고 제 딸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이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딸 앞에서 창피한 사람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지만 예전과 달리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그 순간 얼마나 다행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예비 사위에게 당신 가족 이따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냐고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먼저 파혼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가족들이 왜 그렇게 하나같이 뻔뻔하고 이기적이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깥 사돈도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과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 본인이 사과를 하시냐고. 제가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분명히 따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바닥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그제서야 눈물을 삼키고 있는 은영이 앞에 제가 명함을 척하니 내밀었어요. 제 명함이었죠. 은영아, 나 너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나 너 때문에 그날 이후로 그 일 잊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일하고 있거든.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넌 그동안 뭘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니?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기껏 여태에 온 힘을 다 쏟으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게 고작 우스운 네 과거 숨기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라는 거. 언젠간 이렇게 다 탈로 날 거짓말을 하려고 살았다는 게 네 인생이 너무 우습다는 생각 안 드니? 정신 차리자, 어? 너도 이제 제발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동창으로서 해주는 조언이니까 새겨들어.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눈물만 뚝뚝 떨구더라고요. 바깥 사도는 그런 은영이를 붙잡고 당신 이게 전부 다 사실이냐. 우리를 몇십 년 동안이나 속이고 산 거냐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묵혀있던 체증 같은 게 뻥하고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 가족들한테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쩌면 저한텐 가장 큰 복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선 무릎을 꿇고 있는 은영이와 달리 전 정말로 제 가족들한테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들켰다는 것. 이제는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게 제가 아니라 은영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 내 복수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학창 시절의 기억도 이렇게 갈무리가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렸을 때 너무 생각 없고 철없이 행동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겠냐마는 그래도 너에 비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은영의 눈물 섞인 사과는 덤이었죠. 그렇게 상견례장은 완전히 파토가 나게 됐습니다. 전 지금도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엔 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과거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때의 기억이 나에게 마냥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파토가 났죠. 그 뒤에 그쪽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멀쩡한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가족의 과오지만 그게 곧 자기들의 과오가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박가사돈께선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내의 비밀과 과거를 평생 모르고 살 뻔했다고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과거였지만 이미 열려버린 이상 이걸 품고 끌어안고 살 만한 그릇은 본인이 안 된다는 것 같다고 이혼을 준비할 예정이라는 말도 전해주셨습니다. 은영이에게 딱 어울리는 마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딸을 파혼시킨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라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너무 미안하긴 합니다. 딸도 제 생각보다 금방 회복했더라고요. 저만 제외하고 세상은 제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됐어요. 딸이 그래요. 그럼 자기가 엄마 저렇게 만든 집안 사람들이랑 이 꼴을 보고서도 결혼을 할 줄 알았냐고요. 도리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던데요. 지금 남아있는 후회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이왕 되갚아 줄 거였으면 어른스럽게 인심 쓰지 말고 뺨이나 시원하게 한 대 더 올려붙일 걸 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후회는 안 할랍니다. 어차피 은영이는 남아있는 인생 사는 동안 제가 그동안 느꼈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후회로 범벅된 인생을 살아갈 테고 그 후회들이 아마 뺨을 세게 맞은 것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 테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옥 속으로 몰아넣은 바보 같은 제 동창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속 시원한 마음으로 이제 사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 40대 초반에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동네 카페라 수입이 많지는 않은지라 코인 세탁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 회사에서 벗어나 카페든 무엇이든 제 사업하는 게 꿈이었기에 지금의 생활에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없을 땐 좀 무료하고 심심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늘 생생한 목소리로 사연을 전달해 주시는 성우님들의 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채택될지 모르는 제 얘기를 해볼까 해서 카페 구석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혼을 하고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전 굉장히 악몽 같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절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굳이 글로 풀어내는 이유는 이제 제 마음도 정리가 됐겠다. 제 얘기를 통해 누군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그런 부족한 글솜씨지만 인생 선배님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전 30대 초반, 이제는 전 남편이라 호칭해야 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근방의 작은 일본식 술집을 운영하고 있던 남자였고, 전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저희 회사 회식을 그곳에서 많이 하여 왕래하다 보니까 감정이 싹트게 됐어요. 하지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전 시부모님이었고요. 호칭은 편하게 남편, 시부모님이라고 칭할게요. 시부모님은 딱히 잘날 거 없는 자신의 장남 아들, 즉 저희 남편을 무척이나 편애했답니다. 저는 왜 어른들이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딱히 큰오빠를 편애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아들이란 이유로, 그리고 장남이란 이유로 집안의 기둥이라 칭하며 이뻐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뿐만 아니라 상견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희 부모님을 견제하셔서 분위기가 무척이나 이상해졌죠. 요즘은 뭐 딸이 아들만 하다. 정작 비행기 태워주는 건 아들이 아니고 딸이다. 그런 말들이 많던데 저는 다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역시 아들이 최고지. 딸은 시집 보내고 나면 출가 외인이거든. 사부인도 동의하시죠? 우린 어릴 때 다 그런 말 듣고 자랐잖아요. 네? 글쎄요. 저희는 딸을 출가 외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유, 농담입니다, 농담.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당황스럽다고 하셨겠어요. 이때 시어머니 아들 사랑은 지독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지 않고 상견례장을 나오시면서 굳이 한마디를 더 보태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아니, 안싸도는 생각이 참 독특하신 분이더구나. 우리 집안에서 돈도 더 보태가서 하는 결혼인데 말이야. 그렇다고 뭐 너희 집안을 깎아내리거나 하려는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다. 또 쪼르르 가서 네 엄마한테 가서 일러바치지 말고. 시댁은 여유가 좀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받고 신혼집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전 무척 기분이 상해 그날 집에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부모님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겸연쩍더라고요. 당시엔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혼자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모님을 차로 바래다 드리는데도 저도 남편도 서로 얼굴을 못 들었죠. 남편은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날의 일을 넘겼던 건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이에요.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짚고 넘어간 게 그나마 제 마음을 풀어지게 해줬죠. 이 이후로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어떤 언지를 따로 한 건지 외려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의 간섭이 별로 없으셨답니다. 내심 혹시나 반찬 핑계로 신혼집을 들락거리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중 몇은 시부모님과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 애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기야, 미안해. 내가 우리 부모님 입은 잘 단속시킬 테니까 앞으로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전념해. 요즘 회사 일도 많다며 매일 야근해서 속상한데 우리 부모님까지 얹고 싶지 않아. 고마워, 여보. 여보밖에 없다. 너무 든든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그저 무조건 내 편인 너무나 좋은 남자였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의 중재가 큰 힘을 발휘했고 덕분에 명절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눈초리를 받긴 했지만 이게 어떻다 저렇다 잔소리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턴 저도 시어머니 표정이 어떻든 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 음식 만드는 것과 같은 할도리만 하다 오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있었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집안에서도 명품만 고집하며 입고 계신다든가, 제가 브랜드 이름을 모르면 대놓고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브랜드 이름 안다고 꼭 유식하거나 한 건 편견이잖아요. 그쵸?
외려 제 쪽에서 이렇게 받아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부모님 쪽이 안정되니 남편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집착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저에게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전화가 왔고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데리러 왔습니다. 주말에 약속이라도 있으면 매 시간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말해줘야 했고요. 저희가 당시 결혼 1년 차였으니까 처음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연애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에게는 상처가 하나 있었거든요. 과거 아주 사랑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양다리도 아니고 삼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건 남편에게 떡하니 걸려버린 거죠. 난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내일이 술만 마시고 살았어. 남편에게 상처를 준 그 여자는 삼다리를 걸치며 일종의 선물도 곧잘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치품에 소혹하는 것들을 전부 월급을 털어 마련을 해야 했고요. 그랬으니 충격이 컸다고 해요. 그 이후로 몇 년간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배신감에 부글부글 속만 끓였다고 합니다. 정신과까지 다니며 약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힘들어하며 지내다 저를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했다고요. 그래서 난 자기에게 너무 고마워. 자기가 날 떠나지 않고 이렇게 결혼까지 해줘서. 세상에 이렇게 참하고 이쁜 여자가 내 아내라니. 가끔은 내가 로또에 맞은 놈이란 생각이 든다니까. 남편은 말을 이쁘게 잘했습니다. 그건 제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남편을 향해 저를 향해 너는 결혼 참 잘했다. 나도 소희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움을 티내곤 했어요. 물론 저도 그걸 인정하는 바였죠. 남편처럼 한눈 팔지 않고 저에게만 온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드물긴 할 테니까요. 다만 가끔은 그 애정이 과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과 약속했던 12시를 넘겨버린 거예요. 큰 프로젝트를 끝낸 직후라 다들 할 말도 많고 스트레스도 풀고 싶어 했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꺼져 남편의 전화를 확인하지 못하고 노는 사이 갑자기 여사원이 문 쪽을 바라보며 외치더라고요. 어머, 저기 소희 씨 남편 아니야? 어머,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의 얼굴은 이미 무겁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제가 놀란 건 전 중간에 장소를 이동하는 차에 핸드폰이 꺼져 남편에게 어디서 회식을 한다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와서는 저에게 왜 전화기를 꺼놨냐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죠. 직원들도 남편의 눈치를 봤어요. 전 일단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남편은 집으로 가는 내내 입을 꾹 다물며 화낸 걸 잔뜩 티내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엔 제가 키우는 화분도 있었습니다. 화분에 흙이 와르르 쏟아지자 저도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물건을 던지면 어떡해? 너, 나 무시하냐? 나랑 약속한 건 싹 다 잊어먹었어? 술 마시고 쳐노느라? 점점 남편의 막말이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과 동시에 마음속에선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제 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이 야차처럼 무척 무서웠거든요. 내 말이 엇같지? 지금 너나 무시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을 무시해? 그게 아니고 핸드폰이 꺼지는 바람에 연락을 못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걸 내가 믿으라고? 너 옆에 앉아있던 남직원, 걔랑 뭐 있냐? 걔랑 노느라 정신이라도 팔렸어? 전 제 옆에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 짧은 순간 남자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곧바로 추궁을 들어갔습니다. 전 연애 시절 이미 이런 문제로 여러 번 싸운 적이 있었기에 조금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의처증 걸린 사람이나 할 법한 행동이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번 기회에 할 말을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사랑해주는 것도 알겠고 고마워. 근데 이런 식으로는 집착하고 물건 집어던지면서 몰아붙이는 거 너무 무서워. 내가 당신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건데 당신이 정작 날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손발이 다 떨려.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요. 당신 이런 모습 너무 낯설어. 이런 난 당신과 살 수 없어. 의처증 걸린 사람 같다고. 저도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았던 건지 한번 말문이 트이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다 제가 마지막 의처증 환자와는 살 수 없다는 말을 질러버리자 순간 열이 받았는지 그만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전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데 하필 제가 쓰러진 쪽이 화분 조각이 있는 곳이라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뚝뚝 흘러버렸죠. 어, 어떻게 당신 지금 나를 친 거야? 남편은 그걸 보고 자기도 아차있는지 뭐라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다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작 자기 자신이 집어던진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요. 전 남편이 던진 화분의 흙을 쓸어 담으며 저도 모르게 자꾸 흘러나오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속상함, 서러움, 무서움, 이 모든 감정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심했어. 내가 상처가 커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사람에게 한번 배신당하니까 자꾸 못 믿게 되고 의심하게 돼.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미안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다시는 물건 던지는 일도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물건 던지는 일? 날 친 건 왜 없던 걸로 해?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것부터 사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천둥처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저희 큰오빠였습니다. 어떻게 왔나 했더니 여동생한테 오빠가 자초지종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오빠는 곧바로 남편의 멱살부터 잡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너 내 동생한테 물건을 던져? 어디 귀한 내 동생한테 이 자식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 야, 너 병원에 처박아 줘야 정신 차릴 거야? 큰오빠의 기세에 남편이 기가 확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동생한테 다 들었어. 어디 감히 할 짓이 없어서 물건을 던지는 지랄을 떨긴. 여기서 잠깐 저희 큰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참고로 남편이 무서워할 만했어요. 오빠는 현재 검사직이었고 성질이 워낙에 불같은 사람이라 연애할 적에도 오빠의 성격을 남편이 넌지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큰오빠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랬죠. 큰오빠가 그렇게 소리를 확 지르자 남편은 설설기며 제 쪽을 보더라고요. 아,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안 그래도 와이프한테 용서를 빌고 있던 중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어? 만사 열일 다 제쳐두고 달려온 큰오빠는 남편을 하루 종일 내내 쥐잡듯 잡은 후에야 풀어줬는데요. 남편은 큰오빠가 정말 이제 무서웠는지 가고 나서도 한참을 절대 안 그럴게, 너한테 손드는 일 같은 거 절대 없을 거야 하며 손을 덜덜 떨더라고요.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며칠 내내 전 일부러 말도 하지 않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대면대면 지냈는데요. 남편은 쥐 죽은 듯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 눈물을 흘리며 비는 이 사람의 마음이 더 눈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분명 그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완벽할 수 없잖아 하며 상황을 합리화해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나 녹음해 뒀어? 당신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거나 집착하면 나 바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알겠어.
아무쪼록 얼떨결에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남편은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집착도 하지 않고 뭐든 제 의견부터 존중하려고 들었고요. 제가 친구들과 늦게 들어와도 평소 때와는 다르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더 놀다 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속으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용서해주길 잘했다. 다음부턴 안 그러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한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 요즘 많이 변했어. 나한테 이제 집착 같은 거 안 해.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사람 잘 안 바뀌니까 잘 지켜봐. 오빠의 조언도 잘 새겨 들으려 했지만 남편과 사이가 자연스레 좋아졌어요. 당신 말한 대로 내가 집착이 심하긴 했나 봐.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 내가 당신 의심하고 괴롭게 해서 미안해. 너무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당신이 알았으면 됐어. 당신 변한 게 너무 기뻐. 오히려 연애 시절 때보다 더 좋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러다 나중에 저희 오빠에 대해 남편이 슬그머니 물어봐 오더라고요. 근데 형님, 성격이 강하신 분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원래 그러셨던 거지? 아, 우리 오빠? 오빠에 대해서 말해줄까? 참고로 저희 오빠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투철한 성격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저희 오빠가 딱 그런 성격이었죠. 오빠에 관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빠 반에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엄마가 학교로 달려갔더니 허망한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글쎄 네 오빠가 그 왕따 당하는 애를 구해주겠답시고 학교에서 담배 피고 노는 무리들이랑 싸웠다지 뭐냐. 그것도 10대 1로 싸웠댄다. 지금 네 오빠 병원에 있고 걔네들도 다 병원에 있댄다. 아니 우리 큰아들이 그런 성격이었을 줄이야. 아,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으니까 넌 동생이랑 집 잘 지키고 있어. 알겠지? 낯선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어린 전 당시에도 그 사건이 꽤나 충격적이었던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곱씹곤 했어요. 큰오빠는 자기 가족, 식구를 보호하는데도 열성이었답니다. 아직도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저나 여동생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 상대가 어른이든 간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 간에 큰오빠가 따져서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았죠. 어린 제게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슈퍼 아저씨에게도 그랬고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놀리는 남자에게도 주먹을 휘둘러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줬죠. 다음날 그 남자아이는 미안하다고 두 손 두 발 다 모아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 큰오빠는 저나 여동생에게 늘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전 이 에피소드를 말해주며 그러니 오빠에게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줬죠. 나름의 위협성 발언이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쫄았는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전에 이미 저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으니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였습니다. 형님 무서워서라도 당신한테 정말 잘해야겠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야겠지만. 그래,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못하면 난 오빠한테 다 이럴 거야. 장난식의 말에도 남편은 기가 죽었습니다. 오빠의 그 소름 끼치는 호랑이 같은 눈빛이 생각난다면서요. 왜냐하면 명절날 모일 때마다 오빠가 남편의 길을 팍 죽여놓고 갔거든요. 일부러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처가살이의 매운맛을 보여줬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극존칭을 쓰며 납작 엎드렸고요. 근데 저와 남편의 사이가 조금은 좋았을 적 다른 방면으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이 무렵 시부모님으로부터 압박이 특히 심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마음 편히 가지라고 그래야 아기씨도 들어선다며 압박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불러대어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도 아이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힘들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찰나였는데 말이죠. 예, 니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기가 안 들어서냐? 넌 몸 건강한 건 맞지? 산부인과 가서 검진해 봤다며. 설마 거짓부렁 늘어놓은 건 아니냐?
어머님 검진해 봤고요. 저나 이나 몸에 문제는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고 조금 때가 아니긴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할 거야. 너희 이러다 영원히 애 못 낳고 늙어 죽으면 어떡할래? 어? 우리 아들 손자 못 안겨주고 죽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야.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너 저번에 내가 먹으라고 했던 한약 먹고 있는 건 맞냐? 우리 아들은 건강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도대체 왜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냐고. 아이고, 답답해. 돌아가시겠네. 엄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도 저도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있으면 성질을 죽였지만 얄밉게도 저만 있을 땐 더욱 노기에 차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 동생 얘기까지 거들더라고요. 제 동생이 아이를 안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 부부는 아이를 못 가진 게 아니고 안 가지기로 합의한 것이었어요. 사실 요즘엔 아이 안 낳고도 사는 부부들 많잖아요. 제 동생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를 놓고도 지적질을 하시더라고요. 이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받아치고 말았습니다. 툭 하면 며느리에게 너너 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생까지 싸잡아 욕을 해대시니 인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 생각엔 니네 집안 핏줄이 문제인 것 같다. 네 동생도 애 못 가지는 몸인데 안 넣으라고 뭐 건강하겠니? 내가 애초에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잘못이다. 우리 집안 재력 정도면 나이 어리고 탱탱한 애들 며느리로 맞이했어야 했는데 가방끈 짧고 나이만 많은 널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게 내 박복한 팔자겠지. 아이고 머리야.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계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그리고 아이 못 가진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저만 붙들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검사 결과 명확히 말씀드렸고 기다려야 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니 어머님 얼굴 대하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제 동생은 아이를 안 낳기로 한 거예요. 못 낳은 게 아니고요. 아이고, 또 거짓부렁이네, 이게. 안 낳는 거나, 못 낳는 거나. 얘, 누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 안 가져지는 걸 안 갖는다고 말하는 거겠지.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선 좀 넘지 마시라고요. 며느리 대접은 안 바래도 인간 대접은 해주셔야죠. 이때 제 비명 같은 외침에 시어머니도 놀라 저를 바라보다 선뜻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요. 아마 거의 제가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모르게 화난 표정이 그대로 나와버렸는데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도저히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결국 울면서 시댁을 나와 집으로 갔죠. 친정 식구에게 전화해서 제가 오늘 당한 일을 토해냈고요. 그러자 저희 친정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오빠가 가장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요. 아니,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너 당장 이혼해. 아님 시댁이랑 영 끊던지. 안 끊으면 내가 나설 줄 알아. 네 서방이란 놈도 그 지경이더니 이젠 시부모님까지. 오빠는 상당히 분노해서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빠에게 한 번 대인 적이 있었던지라 무서웠는지 재빨리 대응하려고 했어요. 우선 저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가서 다신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말아달라고 말했죠. 근데 시어머니의 조급함은 상상 이상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안달이 나셨는지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난리통을 부리셨습니다. 내가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니? 아들, 넌 찰난 우리 집안 장남이야. 재력가 집안에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를 가진 손자도 못 보고 죽으라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너도 어디 남편 뒤에서 여우같이 굴려고 하고 있어? 곰 같은 년이 여우같이 굴어봤자 그게 어디 먹히기라도 할 것 같든? 당신도 한마디 해봐요. 당신이 안 나서니까 며느리 버릇이 안 좋아졌잖아요. 어, 그래. 세아가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더,
물론 이 시애미가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없어. 부부는 애를 낳고 살아야 오래 잘 사는 거다. 시아버지까지 가세하자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시아버진 그래도 저에게 약간은 다정하게 굴어주시고 살갑게 해주셨는데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정말 꼭 이러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도 아이 못 가지는 거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여요. 이미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다고요. 자꾸 어머님, 아버님이 닥달하시면 저도 편하게 시댁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말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다들 무슨 콧물 보듯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날 남편에게도 단단히 실망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남편이 시어머니 역정에 더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화살바지가 되든 말든 간에요. 남편에게도 서운해서 집에 가 한마디 했는데 남편은 딴 곳만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 엄마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엄마 성격 장난 아닌 건 당신도 알잖아. 그냥 노인대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그게 속 편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속상해. 아이 못 가지는 거. 이때 전 남편의 말이 참 황당했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그 문제를 저에게만 돌리려 하는 거에 화가 난 건데 남편은 전혀 그 심정을 헤아려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도 속상하다느니 불평불만만 늘여놓고 있었죠. 그런 남편 모습이 얼마나 아이 같고 믿음직스럽지 못한지 단단히 실망한 나머지 그날 이후로는 저 남편과 각방 쓰며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엄마가 해주신 조언이 큰 힘을 불어넣어줬죠. 소희야, 얼마나 네 마음 고생 심하겠니? 거기다 사돈까지 압박하는데 엄마도 들으면 너무 속상해. 근데 시어머니란 양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쏴붙이는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냥 너 마음 편하게 살아. 그게 제일이야. 엄마는 엄마 딸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엄마의 눈물겨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서 아이 문제에서 일로 신경을 돌리려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아이는 들어설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죠. 다만 이때 제가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 초반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조금 더 큰 회사로 옮겨온 건데 시스템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회사 내 정치질도 심해서 마음고생도 있었죠. 가뜩이나 아이도 안 들어서는 마당에 어쩐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느낌이라 몇 번씩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저희 팀 팀장님이 계셨어요. 팀장님은 40대 초반의 미혼이셨는데 굉장히 젠틀하고 사람도 좋았습니다. 팀원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고 저를 위해 업무적인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셨죠. 전 그런 팀장님이 감사해서 커피도 몇 번 사드리며 감사를 표시했고요.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일적으로 실수가 많은데 늘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실수 잘 메꿔 볼게요. 아니에요. 소희 씨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요. 팀장님 말은 언제나 힘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딱히 숨기려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친구와 통화하는 걸 남편이 우연히 듣고 저희 팀 팀장이 미혼 남성이라는 것, 저를 잘 챙긴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이후론 제가 야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또 야근이야? 아니 그 쥐꼬리 많은 회사에서 무슨 야근을 그렇게 시키는 건데 월급이나 많이 주든가. 당신 힘들게. 아 진짜 짜증나네. 한동안 저희 오빠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또 시작이 됐죠. 제 걱정을 하는 척 했지만 속은 빤했습니다. 제가 혹여나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날까봐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참 나름 적지 않은 시간 붙어 살았는데도 저를 의심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충을 털어놓을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믿을 만한 저희 친정 여동생한테나 간간히 말하면서 남편 얘기를 하곤 했죠.
아마 저희 큰오빠는 여동생에게 전해 듣고 나서 그때부터 남편을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 제게 큰일이 일어났을 때 오빠가 그토록 뒤집어진 건 이것들이 모두 쌓여서 폭발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전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에 성공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길 바라는 눈치였지만요. 그러다 언젠가부턴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야근을 많이 하던 시점부터는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꼭 회사 일 해야 해? 우리 애 못 가지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안 좋은 영향 갈 수도 있잖아. 그만두는 게 낫겠어. 내가 일 안 하면 돈은? 당신 벌어오는 돈만으론 부족한 거 알잖아. 요즘 당신 가게 장사도 잘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도 잘라야 하는 판국인데. 그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 믿고 회사 그만둬. 그게 훨씬 우리한테 이득이라니까?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당신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회사 관둬.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내가 무슨 고집을 부린다고 그래? 남편은 계속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낮이고 밤이고 하루에 12번씩 그 얘기를 해대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싸움도 너무 잦아지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쯤엔 아이를 바라는데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혹시 안 생기는 건가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어느 날 이 문제를 팀장님에게 말하며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했는데 팀장님께선 무척 아쉬워하셨어요. 소희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내가 늘 든든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소희 씨 입장 이해해요. 항상 내 옆에서 고생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네, 팀장님. 저도 많이 배려받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퇴사 날 제게 장문의 카톡으로 수고했다는 내용을 전달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큰 사단의 단초가 될진 몰랐습니다. 그날은 좋은 일과 최악의 일이 함께 일어난 날이었어요.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아, 드디어 성공했구나.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친정 식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돌리고 남편이 오면 깜짝 놀래켜줘야겠다는 심산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케이크와 촛불까지 준비를 했고요. 원래라면 남편이 준비하는 게 맞지만 저 나름대로 너무 기뻐서 소소하게라도 자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남편을 맞이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얼른 기분을 전환시켜야겠다 싶어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뭐? 임신? 너 임신을 했다고? 이런 씨. 남편은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휘어잡곤 바닥으로 쿵 소리가 나게 찧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라 전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만하라고 외쳤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너 그 새끼 애 뵌 거지? 아니면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할 수가 있어? 나랑은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애를 뵀냐고. 아, 아파! 그만해, 여보! 네 팀장, 너 그 새끼가 이상형이라고 했잖아. 걔랑 붙어 먹은 거잖아. 네가 사람이냐? 남편은 그러면서 제 배를 마구 발로 짓눌렀습니다. 막을 새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배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렇기에 남편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전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고요. 눈을 뜨니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엔 친정 가족들이 서 있었고요. 이상하게 오빠만 자리에 없었죠. 제가 깨어난 걸 보자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의사 선생님을 부르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이미 제가 실려왔을 때부터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고 의식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 몸을 확인했는데 정말이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상처로 빼곡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엄마에게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말씀을 못 하시고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게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요. 소중한 내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것을요. 내 뱃속에서 3개월을 더 산 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떠나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몇 번을 재차 물어야 했어요. 당시 남편은 저와 부부관계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생긴 지 3개월이 넘었었고 남편과 냉전 전에 생긴 아이였어요. 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끝내 믿지 않았고요. 나 네 핸드폰도 다 찾아봤어. 둘이 알콩달콩 문자 주고받으니까 좋지? 회사 나온 것도 걔랑 연애하려고 나온 거지? 이 사악한 년아. 너처럼 사람 뒤통수 치고 가정을 말아먹은 년들이 있어서 나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난 거야.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몰랐지만 심지어 남편은 제 핸드폰까지 감시하고 있었어요. 의처증을 가진 남편 때문에 전 아이를 잃었고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우리 아기가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제발. 전 끔찍한 통증을 느끼며 며칠을 내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히 진정되자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아가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저조차도 무섭게 느껴질 욕구가 치솟는데 막상 방법을 몰라서 막막하고 지옥이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몸이라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지옥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충격, 아이를 잃은 충격, 그 모든 것이 겹쳐서 무력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과일 주스 하나를 덜렁거리며 제게 건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자들이 그럴 때가 있잖니. 걔가 다혈질이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봐주고 참아줘라. 정말 이 한마디에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말로 인해 사람이 미칠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겠더라고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 아이를 잃었어요. 이런 말을 병실까지 와서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설마 제게 남편을 용서하라고, 선처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말에 병실이 시끄러워진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상황에 사람이 진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더 난리를 피우려 하자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돈 받고 넘어가 달라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 병실에까지 친히 납셨던 거예요. 전 봉투를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봉투 받고 입 닥치라고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아줌마, 나 당신 아들 고소해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이게 입만 살아서 너 지금 뭘 믿고 아줌마 하면서 버릇없이 너야말로 혼나볼래? 우리 집안 재력 그간 덕 봤으면 이 정도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걔집에 간 남자한테 혼 좀 났다고 요란을 떨어. 실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무슨 시댁덕을 봤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설마 예전에 시계를 받은 걸로 저런 말씀을 하나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결혼 초 저를 길들이기 위해서 명품 시계라며 하나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그깟 시계요? 언니, 무슨 일이야? 복도까지 소리가 나길래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 물을 뜨러 갔던 여동생과 저희 엄마가 다가왔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봉투를 보고선 이게 뭐냐고 묻는데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 식구들 얼굴은 차마 못 보겠는지 시아버지 손을 잡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전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다 그만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문득 오빠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자식 탈탈 털어서 아주 반 죽여놓을 거라고. 어떻게 할 건데? 내 성격 알잖아. 끝을 볼 거다. 그 집안 다 몰락시켜버릴 거야. 몰락 그 단어가 귓가에 탁 꽂혀 들어왔습니다. 오빠, 제발 그렇게 해줘. 순간 제 입에서도 그 말이 나가더라고요.
오빠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앞으로 제게 어떻게 할지 문자로 보내주더군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오빠는 우선 남편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수사를 동료 검사에게 진행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제게 남편에게 받았던 위협적인 문자들 같은 것들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증거야 차고 넘쳤죠. 오빠는 그야말로 남편을 아주 개박살을 냈어요. 이미 제가 의식을 잃을 만큼 많이 맞았기에 남편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긴 했지만 오빠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식 절대 편하게 살게 안 냅둬. 지가 누굴 건드렸는지 보여줘야지. 오빠가 남편을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려 했지만 오빠의 힘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앞서 저희 시부모님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저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그 사업체라는 것이 절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기꾼들을 너무 풀어줬네. 내가 진작에 뒷조사라도 할 걸 그랬다. 무슨 말이야, 오빠? 사기꾼? 사기를 쳤다고? 알고 보니 시부모님 둘 다 무슨 이상한 회사를 꾸려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그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엄청난 사업가로 대단한 사람들로 둔갑시켜서 강의 값으로 한 사람당 500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 사기 행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집도 아닌 집을 빌려서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이만큼 성공했다는 재력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짝퉁을 명품으로 속여 입고 다니고 심지어 그것을 팔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시부모님이 제게 한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허영이고 거기에 또 속은 전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음이 찾아왔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칼을 뽑은 이상 뭐라도 썰어야 하잖아요. 오빠는 그야말로 시부모님의 회사를 탈탈 털었고 과거의 행적들까지 모조리 잡아냈습니다. 전 여기서 도움될 만한 것을 제공해 줬어요. 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분명 뜯어냈을 게 뻔했거든요. 네, 저에겐 어울리지 않았던 그 남자 시계요. 역시나 오빠가 그 사람을 찾아내 말을 해보니 네, 어느 날 그 인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손에 찬 시계가 값져 보인다면서. 시계를 주면 자기가 좋은 투자 정보 있으면 주겠다고. 물물 교환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결국은 속은 제가 바보지만 전 혹해서 그러겠다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단한 것도 없는 투자 정보였지만 제가 그러겠다고 응한 거니까 고소할 수도 없고 해서 냅뒀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해서 겨우겨우 돈을 모은 어느 한 가장을 꿰어내 우스운 짓을 저지른 거죠. 수강생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 시부모님은 호의호식했고요. 검사 오빠의 활약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오빠는 시댁을 그렇게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나중에 시부모님은 제발 이제 그만두라고 저에게 싹싹 빌기까지 했지만 전 지금 생각해도 시원한 말로 날려드렸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꿰어내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셨으니 이젠 그 벌 다 받으셔야죠. 다행히 정의로운 검사님들이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교도소도 제2의 학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최대한 오래 반성하고 계세요. 아유, 아가. 아유, 잠시만. 제발 부탁한다. 어? 아유, 우리가 너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다오. 당신 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네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람 죽일 만큼 패놓고 유산까지 시켜놓고 용서해달라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범죄 유전자는 못 속이나 봐요. 사기꾼 부모의 의처증 아들. 둘 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으려 드니까요. 죄송하지만 선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일에 선처가 있으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언론사 찾아가 다 퍼뜨리고 다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까 각오하고 있으세요.
그 후 시부모님과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갔고 전 이혼 절차를 마친 뒤 혼자가 됐어요. 오빠는 제게 그 일을 두고 여러 번 미안해했답니다. 오빠 생각엔 자신이 조치를 조금이라도 일찍 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꾸 미안한가 봐요. 하지만 전 말했죠. 결코 오빠 잘못이 아니고 나쁜 일을 저지른 건 그 사람들이니 우리끼리 미안해하지 말자고요. 전 오빠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래서 가족이 소중하단 말이 나오나 봐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켜주었던 오빠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지켜주니 그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오빠는 제가 하루라도 행복하게 후를 털고 잘 살길 바랬어요. 그리고 전 저를 구해준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유산의 아픔은 컸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피해자로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전 제 길을 가고자 이혼 후 여행도 1년간 다녀오고 제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 지금에 이르게 됐어요. 참고로 카페를 차리는데도 오빠의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 오빠와 새언니가 제가 장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아가씨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아가씨 믿고 있으니까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알겠죠? 그래, 소희 너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오빠한테 말해. 오빠 성격 알지? 오빠는 카페에 진상이라도 오면 말하라며 주먹을 불끈 쥐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한 번씩 웃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전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요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글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혹여나 여러분들 중엔 제 사연을 들으시며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단 용기와 힘이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을 교훈 삼아 사람을 더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전 앞으로도 사연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하나하나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